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박용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탄소 이거 중립하는 데서 결국은 해결사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바다 쪽이라고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이 발표할 주제에 따라서 바다에서 결국은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오늘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육지에서는 ESG 경영이라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에도 CF라는 협력 단체가 생겨서 또 지금 10월 달부터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ICPP 쪽에서 이제 계속 이걸 이제 지정하고 뭐 하다 보니까 유럽에 따라가는 기준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한국에서도 이걸 선도적으로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온실 감축이 40%를 30년까지 한다는데 이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데, 요새는 그걸 또 제로라고 해가지고 제로 베이스를 가는 거로 하는 거로 또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출가스를 감소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증가하고 저장하는 기술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저희들이 그나마 탄소를 가장 흡수하고 흡수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는 해조류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바다도 여러분들 도시 계획이 있듯이 바다도 다 도시 계획이 있어서 함부로 이용을 못 합니다. 바다에서. 그다음에 공유수면, 국가 물론 바다지만 공유수면 이용에 대해서 함부로 인허가가 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딱 계획 생산을 해야 되고 계획적으로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어업인들의 조업구역 축소라든가 어업인들의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되는데, 해상풍력은 이미 거의 다 해결된 이후에 거기에 유휴 공간을 이용해서 이런 해조를 양식을 하고 공해상에 또 바깥쪽에 공해상 쪽에 나가서 거기다 이제 해조를 저장하는 거, 이런 거에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현황을 좀 보면은 국내에서 우리나라 배출량을 보면 연간 한 6억 5천만 톤이 나갑니다. 1억 톤 정도 이제 줄어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산림, 그동안 한 70년 동안 계속 산림 녹화를 해왔고 전 세계에서 아주 유례없는 산림 녹화를 해왔지만 녹지 공간이죠. 이걸 조성했는데 결국은 한 4천만 톤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해양 수산 분야에서는 이것을 보다 좀 크게 하려고 현재 기초과학을 노력하는데, IPCC 기준에서 주로 요구하는 게 근화식물이라고 해가지고 이 뿌리가 있는 겁니다. 이제 단연생이죠. 그러니까 갈대,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잘피, 그다음에 이제 거머리말, 이런 뿌리가 좀 있어서 내년에 다시 일어나는 거. 근데 실제 갈대나 이 근화식물이 시가는 거머리말이, 그거는 전 세계 바다를 볼 때는 우리 얼굴에 눈썹만도 못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극소한 양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크게 기대한다? 그거는 흉내만 내는 꼴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물론 그것도 많은 좋은 결과를 나오지만 거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그걸 증폭을 시키는데 육상식물 대비해서 약 50배 이상의 CO2를 흡수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있듯이 해조류를 종별로 해가지고 CO2 흡수 표준화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따가 이제 통계를 말하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헥타당 연간 15톤을 포집을 한다, 9톤을 한다. 여기도 보면은 해조류에서 이산화탄소를 보면은 해조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폐류도 한 3,500종이 되는데 해조류 같은 것도 보면은 구멍갈바리, 청각사, 제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게 이제 다시마, 그다음에 미역, 김, 그다음에 요새 이제 뜨는 이제 굉장히 모자반 종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보면 다 가장 많은 게 구멍갈파라라고, 여러분들 뻘에 가면 파래 하나가 큰 광석만식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흡수가 가장 많이 된다는데, 그거는 그건 오염이 많이 된 지역에 또 그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표적으로도 쓰긴 하는데 실제 보면 여기에 또 기대치랑 좀 다르게 좀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를 보면은 저희들은 왜 이거를 해상풍력에서 해야 되냐는 거는 수산 해상풍력 복합 공장 실증에서 CO2 포짐이 저장 기술 확보할 필요가 반드시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바다에서 이런 걸 좀 해결해 보자 하는 차원이고요. 개발 방법은
해상 풍력의 그 유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풍력기 하나 기둥에 거리가 양쪽 거리가 한 15m짜리가 한 1,3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 선박 운항 걸 빼면 한 100헥타 정도 나오기 때문에 모듈이 우리나라가 향후 지금 계획이 20기가이기 때문에 약 한 4만 헥타 정도를 이제 우리가 유유 공간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 풍력이 지금 여러분들이 전국 바다에다가 해상 풍력을 한다고 지금 해놓은 것이 풍향 계측기라고 해가지고 80m 위에다가 연간 그 바람의 양을 계측합니다. 그게 한 216개 정도가 지금 전 바다에 지금 꽂혀 있습니다. 너도 나도 해상 풍력이라고 하는데 된 거는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이용해 볼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 개발 목표는 이제 저희들이 그 해조를 해가지고 CO2 포집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장은 이제 주로 공해상 같은 이제 수심이 깊은 데다 이걸 이제 저장을 하는 기술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공장 설계, 공전 사업화 실증 및 운영 기술을 이걸 또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운영 기술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제 그 전 세계에서 최초로다가 이미 수행을 했어요. 유럽에서는 이 해조의 양식이 아직 기초기 때문에 그냥 포도나무 잘라다가 땅에다 꽂는 수준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종묘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식해 가지고 너무 많이 생산을 해 가지고 지금 과잉 생산이 돼 가지고 거의 70%를 전복한테 다 먹이죠. 전복 사료로. 그 사료용으로 많이 해서 중국이 제일 많이 생산하고 일본, 그다음에 저희입니다. 그래서 해조로 했는데 그건 이제 식용으로 양식이죠. 근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 재배입니다. 산업용으로 쓰는 거. 이거는 지금 생산 목표는 실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10배 현재 그 양식장 생산량의 10배에서 30배까지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은 이미 다 확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실제 실증하는데 저희들이 염두를 두려고 해서 지난 한 6년 동안 이걸 다 서남해 해상풍력 단지에서 실증을 다 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개발해서 이제 장점 같은 것도 좀 보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지 바다의 그 공간 확보가 좀 용이하고요. 그다음에 해조류 생산량 기존보다 아까 했지만 10배, 동해안 같은 데는 30배까지도 올렸고 이 생산량을 증가해서 지금 우리나라 해조류 생산량이 전체가 160에서 180만 톤 정도를 생산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계산하면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잠재력은 저희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상풍력단지에서 그 공전 사업의 필요성에서 공간을 둘러싸가지고 이게 허가 문제입니다. 특히 이게 이제 요거 저희들 이게 제가 지금 근무하는 현장인데 이 바다에서도 이게 보면 다 해서 이거 하나 여기다 띄우려면 어마어마한 그 인허가 그 관련 그 이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해 당사자들하고 계속 그 충돌이 좀 많이 일어나는 방입니다. 근데 실제 보면은 그 이것이 다 돼 있는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모든 장점은 다 가지고 그 공존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땅 짓고 헤엄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풍력 사업자들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라 해서 인허가에 지금 매달려서 전국에서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보면 이게 전국에 지금 다 풍력 단지를 하고자 하는 다 연습들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제 국토가 좀 영토가 좁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 바다에는 수심 50m까지밖에 해상 풍력을 못 합니다. 대만은 약 한 100m까지 내려가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기술이 작게 빠지라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저희들 뭐 일일이 이제 이런 공간 사이에다가 이래 편익 이렇게 돈이 되는 거. 그런데 실제 양식을 제대로 하면은 때에 따라서는 작은 단지는 풍력 사업자가 수익을 얻어가는 것보다 양식업자가 더 많이 가져가는 수가 있습니다. 워낙 그 수산물들은 이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겸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다 하는 걸 보여드리고요. 그 뭐 시범원에 이런 거면은 저희들이 이거를 실제 하면서 사업화 뭐 여러 가지를 다 해가지고 이미 기초적인 거는 6년 동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지금 굉장히 부러워하고 요새 그 해조류 이것 때문에 많이들 그 유럽 쪽에 풍력 사업자들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도보 해역 건너가다 보면 밑에 뭐 갈매기 앉아 있듯 한 게 보면 다 그 중간에 각 나라별로 그 풍력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유럽은 처음에 그 풍력 단지 안으로 어업이나 이런 걸 아무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면서 한국에서 이거 양식도 한다, 뭐 바다목장도 한다,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가지고 현재 아주 기초 단계에서 뭐 또 연구만 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아직 뭐 산업화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로 합니다.
이해관계자 그 실제 우리가 경험을 보면 이 장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공존화에도 안전성도 평가해 사업성, 인허가, 수용성. 결론은 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산업이나 환경 쪽에서도 저희들은 이제 돈이 되는 쪽으로 이게 가야 되는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해상 풍력을 시작한 지가 2010년인데 벌써 13년이 흘렀는데 목표량의 10%도 못했습니다. 10%도. 이게 뭐냐면 이해 당사자들 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 해상 풍력은 오히려 그 장점이 엄청 많은데도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일단 자꾸 이제 시비를 걸어가지고 뭔가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걸 협파하는 것도 큰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체계 부분 저희들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서로도 양식장 하는 사람들 풍력 단지 이게 안전 문제가 따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민합니다. 이 한국전력 같은 데서는. 그래서 서로 각자의 역할들을 다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 전력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 완벽하게는 할 수 없었지만은 이런 걸 이제 데이터로 해가지고 전체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양식장에서 이런 미역이나 생산되고 이게 해상 풍력은 파도가 기본적으로 많이 칠 때는 파도가 5m에서 11m까지 칩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그냥 파도가 넘어가 버립니다. 험한 데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걸 할 때는 안전에 대한 굉장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수심이 너무 얕아도 안 되고 수심이 너무 깊어도 안 되고 그래서 적당히 수중 공간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활용할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례 보면 여기를 이제 잘 보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국내에서는 R&D도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지금 기업들하고 바다숲 할 거예요. 제가 이제 해양 목장에서 바다 목장을 만드는 이제 그 용어를 바꾼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제가 통영 아까 기지가 통영 바다 목장의 현장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업을 수행해 성공을 하니까 지금 바다숲 이걸 또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블루카본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굉장히 R&D를 해가지고 노력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갈대나 이런 것이 그렇게 우리가 꿈꾸는 그런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그런 여력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은 기대치만큼은 조금 덜 나오는 것도 이제 그런 사례도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심지어 아까도 CF 이거 연합 설립이 됐죠. 국가에서. 그래서 지금 지난 10월 달에 이게 설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보면 우리나라 양식장이 배가 못 다닐 정도로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통영어로 주로 완도, 진도 이쪽에 가면은 이 해조류 양식장에 굴도 이거 탄소를 포집하는 역할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근데 굴은 생산량이 폐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어서 굴 껍데기나 바지락 껍데기 이런 것도 뻘에다 묻어 놓으면 이제 괜찮다고 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양식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동지나 양자강 밑에서 흐르는 물을 따라서 봄 3월에서 5월 달 되면 이 굉장히 모자반이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이게 이렇게 오르면 이게 제주도를 이제 덮치는 거죠. 토탈 한 5년 또 수상가건자리인데 한 5년 동안 한 5만 톤 정도 이렇게 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중국이 이쪽에 이제 상해가 있어요. 쭉 따라서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전라남도에 신안군에 김양시장이 굉장히 많은데 이 친구들이 올라가지고 그걸 덮쳐버립니다. 덮쳐버리면 그 양시장 다 망쳐버리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포집을 해서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해조류가 이렇게 아까 앞에 중국에서 떠나서 피해만 주는 게 아니라 순기능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다 위에 이렇게 떠다니면 이 밑에 고기가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했는데 어리치어 이거 한 10년 조사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수산물이죠. 물고기만 한 110종 정도가 밑에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독도 쪽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아주 좋은 물고기 새끼들 이런 것들 다 삶의 터전이 되기는데 너무 많이 들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걸 수산 쪽에서는 이걸 자원으로 보고 해양 쪽에서는 이걸 쓰레기를 보는 거예요. 서로 이제 입장이 좀 다르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료도 만들고 비료도 만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바이오 아까 말씀 바이오라는 게 원료를 써가지고 이거 물 한 병 만들려고 쓰레기 뒤로다가 100톤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실제는 요만큼밖에 안 나오는데 뒤에 쓰레기는 몇십 톤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산업적으로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동해 안에 있는 이걸 말려서 이렇게 넣으면은
손가락으로다 이렇게 하면은 손 사이에다 이 꽁치가 들어와요. 그래서 꽁치를 다 이렇게 잡아 올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꽁치가 여기다 알을 놓기 때문에 손가락을 놓고 해서 이게 이제 요새 말로 이제 체험을 하죠. 그전에 생계 유지형이었지만 요새는 체험으로 하는데 그런 순기능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보면 이제 그 뭐 유럽에서 풍력을 주로 하기 때문에 영국이나 이제 네덜란드, 덴마크 뭐 중심적으로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했는데 이 사이에 막 하려고 보다 보니까 아시아가 이 수산업은 굉장히 뛰어나죠. 잡는 것도 그렇고 양식도. 유럽은 양식이 그렇게 발전되어 있지 않고 생선도 잘 안 먹고 그다음에 어업도 배만 컸지 뭐 별로 그렇게 실효성은 없습니다. 아시아 쪽 선박들이 그 물고기를 약탈하는 데는 아주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갑자기 이걸 하면서 이제 이런 그 CO2 생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식도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시작하니까 그거 이렇게 하면은 뭐 3, 40년 뒤처진 겁니다. 그분들은 지금. 그래서 강 연구소에서 지금 뭐 해조류 양식을 해야 된다. 뭐 물고기를 뭐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이거를 영국에서는 이걸 이 안으로 배가 못 들어야 된다. 뭐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카리브해입니다. 여기가 카리브해인데 여기가 다 관광으로 먹고 살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모자란 얘가 연간 2,400만 톤이 들어갑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서 미국의 이 플로리다로 가는데 여기 플로리다랍니다 이게. 근데 여기 지금 이거 썩으면 이거 계란 냄새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후에서 지금 피서를 즐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섬 나라에 이게 가겠습니까? 이게 이쪽 아프리카인데 이게 한 바퀴 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노력을 하는 건 이거를 다 잡아서 물에 대수심에 가라앉혀 가지고 탄소를 포집한 거를 가라앉혀서 저장을 하자. 뭐 이런 논리가 지금 전개가 돼서 영국이나 미국 쪽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한번 때려 들어가면 그래서 이 아프리카하고 이쪽에 해류를 따라서 100몇 명 돌고 그 다음에 결론에 가면 이렇게 해서 수심 한 1000에서 한 2000m에다가 이제 가라앉혀서 가두겠다는 겁니다. 래핑을 해가지고 이 수거를 이거 보통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 해수욕장이다 보니까 이 바깥쪽으로 펜스를 치고 이거 못 들어가게 지금 막아놓은 겁니다. 이 양이랑이 사람이 걸어 다닐 정도로 이게 알맹이가 있어가지고 다 공기 주머니가 있거든요. 이 해조류에는. 그래서 이 해조류 공기 주머니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떠다니면은 거의 공포감을 조성할 정도로 많은 양이 이 카리브해 쪽에 미국 이 안에 들어가서 이 허리케인 그 발생을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쭉. 이게 지금 최근에 한 10년 이내에 이 일이 엄청 그 성행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탄소 포집원으로 쓰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보면은 여기 수심이 2000m지 않습니까? 이걸 블록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라앉히는 겁니다. 밑에다가. 100년 이상은 간답니다. 저장을 하면은. 그게 이제 썩는데. 해저에는 그 용존산소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물의 흐름도 제가 해양신 증수를 했는데 한 1500m 수심에 내려가면은 그 유속이 0.5cm 정도 흘러요. 초당. 0.5cm. 아주 그냥 거의 안 움직이는 거죠. 물이.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 돌려면 뭐 몇백 년이 될지 모른다고 하는 건데, 그 물속에다 이렇게 가라앉혀서 가둔다 이런 논리의 지금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저희들이 이걸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다른 건 이제 실제 이게 이제 보면 이제 톤수입니다. 우리나라 해조류가 한 160만 톤 되는데 김, 다시마, 미역 외에 여러 가지가 있고 굴하고 바지락도 굉장히 많이 탄소 포집 효과를 가져온다고 발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조류 잠재력을 보면은 기존 대비 아까도 20배 증산도 가능하고 면적은 우리 원하는 데면 4만 헥타 정도는 충분히 확보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결론은 가면 또 이거 하시는 분들은 돈이 돼야 되거든요. 돈이 되냐 안 되는데 미역이 사실 그 키로당 초기에 다음 달 되면 미역이 나올 겁니다. 지금도 나오긴 나오는데 1,500원에서 그 여름에 한 5, 6월 달 되면 키로당 30원까지밖에 안 합니다. 1kg당.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보다는 좀 요게 좀 아직까지는 가격이 좀 상당히 약하긴 하는데 그 유효 공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이건 수단입니다. 이렇게 어장을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 어장 구획을 하고 수심도부터 적시 조사를 다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설계 절차죠. 이제 시설물이나 이게 굉장히 안전성이나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에 대한 절차를 다 거쳐서 설계하고 그다음에 해상 풍력 단지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박들이 들어와서 그 해저 케이블을 손을 댄다든가 그다음에 기둥을 가서 들이받는다든가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걸 가장 우려해서 이런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도 보면은 뭐 이렇게 다 검증을 절차를 다 거쳐서 이게 이제 서남해에서 생산한 미역인데 여러분들 서해안에 농토가 많으니까 거기가 영양염이 많이 내려가서 오염이 돼서 부영양화가 되고 뭐 이렇게 환경단체에서 엄청 그 난리를 치잖아요. 서해안에 겨울에 인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미역이 갈색이 나야 되는데 노란 단풍이 됩니다. 이게 질소 인카리의 효과인데 그 인이 부족하면 이 해조류가 이렇게 노랗게 됩니다. 김은 하얗게 되고. 근데 이게 서해안에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만큼 오염원을 육지에서 많이 차단을 해가지고 그 바다로도 영양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건 양식이 안 되는 거죠. 힘들죠.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파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사용하는 기자재 이런 거 이제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파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5에서 기본적으로 11m까지 큰 파도를 치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버틸 수 있냐 없냐를 갖다 이제 시뮬레이터도 하고 구조 계산도 다 하고 뭐 이건 뭐 공학적인 부분에서 다 하는 겁니다. 이런 절차들을 다 거칩니다. 그래서 다 인증을 받고 또 이제 인증받고 나면 그 시설물에 대한 인정을 받고 나면은 이렇게 또 해양 그 조사 적지 조사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해조류가 과연 얼마까지 생산량인가 밀도 조정도 필요하고 생산량 조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하게 됩니다. 실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설계부터 그 종 선정 과정에서 이제 밀도까지 다 조정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게 성장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육지보다는 빠릅니다. 해조류는 보통 6개월이면 다 이제 결판이 납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면은 상품까지 도달을 해요, 대부분. 그래서 그 나무하고는 좀 다르죠. 1년에 뭐 상당히 좀 빨리 이런 거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 하는데 유지 관리에 대한 게 엄청 이제 힘들죠. 매일 그 어장에 파도가 쳐도 좀 너무 위험하지 않으면 이제 접근을 해서 어장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러면 10배 기존 양식장에 10배에서 30배까지 어떻게 생산을 하냐? 그러면 이게 이제 광합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해안은 물이 좀 흐려요. 그래서 그건 표층에다 띄웁니다. 표층에 띄워가지고 밀도를 고밀도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건 다 표층식으로 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수직식입니다. 이거 동해안은 그 물이 맑아서 투명도가 한 30m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30m까지 줄을 내려가지고 거기 이제 이렇게 다 감아서 쫙 내려갑니다. 이게. 그래서 해조류가 이렇게 큽니다. 그러면 이거 큰 거를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수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는데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수직식과 수평식이 있는데 수평식은 10배까지 생산이 되고 이 수직은 그 보통 한 20, 30배까지는 이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향후에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실증 연구를 통해서 뭐 재배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산화 탄소 그 해조류가 그 포집할 수 있는 표준화 이 뭐 정량화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바다에다 그냥 뭐 면적 대비한데 그 바다 면적이 어떤 데는 모래만 있는데 해조류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데는 또 그래서 그 정량화인데 이거는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이제 정량화가 충분히 다 가능하긴 하죠. 그래서 양만 나오면은 바로 이건 뭐 산업에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 요건 이제 다시마입니다. 다시마인데 그 현장에서 해가지고 시정은 매뉴얼도 개발해도 여러 가지 이제 연구할 것들이 또 있는데 뭐 중요한 거 한두 개만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에 가면 이제 뭐냐면 해조를 그렇게 양식을 하면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 수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100만 톤, 200만 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여러분들 지금 논에 가면 농촌에 가면 이게 우린 공룡알이라 그러는데 이게 검퍼 사일러지입니다. 소 먹이를 위해서 주는 건데 이렇게 말아버립니다. 이게 다 해조류도 줄에 감겨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쫙 말아가지고 압축을 시켜가지고 그 아까 생분해성 그 우리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바다에도. 그래서 생분해성 그 플라스틱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포장을 해버려가지고 이걸 그 동해에 이렇게 울릉 분지나 이런 지역에 이 깊은 지역들에 수장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 1000m 이상 내려가면 한 100년 이상은 그걸 버텨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년 이상 버티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내려가면은 수압 때문에 이 큰 덩어리가 공만해집니다. 이게 한 2000m 내려가면 조금 오므라들어 작아져요. 그래서 그게 또 그 안에서 뭐 100년이면 이제 그 분해가 되면서 영양염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재생산력에 가입이 안 되는 거는 이제 그건 저희들 뭐 생물학적으로 좀 정설이고 그래서 순환 모델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해야겠다 하는 게 이제 앞으로의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 뭐 그 해상 풍력을 적극적으로 좀 이용을 해서 그 해조류를 많이 재배해서 이산화탄소 포집하는 데도 좀 활용을 하고 그 대신 이제 문제는 우리 양식 식용으로 하는 거고 중복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밀도를 높이기 때문에 맛이 없습니다. 물론 배고프면 먹겠지만은 품질의 차이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큰 충돌은 없는데 그래도 또 어업 쪽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날 소지는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아마 사업자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